안녕하세요. 통합과학 2025년도 2022 개정 7번째 시간 생명 시스템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좀 미안하고요. 한 주가 늘렸죠. 한 주가 밀렸는데 선생님이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내신 대비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계속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메인이 수학이잖아. 그래서 과학 관련된 거를 약간 교양스럽게 올려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이번엔 생명 시스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안 갈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볼 것 좀 살펴볼게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세포와 세포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 시스템에서 다루게 되는 크게 세 가지 골자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세포에 관련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관련된 거 배우게 되죠. 효소 뭐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효소도 사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한 달 전이었나 쌤이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센트럴 도그마 얘기하면서 중심 원리 얘기해가지고 이제 DNA에서부터 RNA에서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 얘기했었죠. 뭐 니런버그 얘기했었고, 아미노산이 20종류가 되는데 뭐 코도는 3쌍씩 만들어지는데 왜 64가지의 종류가 있을 것 같은 아미노산이 20종류밖에 없었느냐, 뭐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거에 약간 연장선이긴 한데, 이제 그쪽은 약간 분자생물학적 성격이 강하다면 여기는 세포생물학적 성격이 좀 강해요. 세포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거고요. 일단 이제 오늘 할 일은 세포막의 구조, 그리고 기능, 그 다음에 뭐 이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다음에 수속 메커니즘 같은 것들 볼 거예요. 특히 이제 세포막이 선택적으로 투과성을 가져가는 거, permeability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프로틴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런 것들 볼 거예요. 아래 이제 쌤이 이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이제 가져온 거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클로로플라스트라 그래서 엽록체, 그 다음에 셀워라 그래서 세포벽, 동물세포에는 센트롤레스라 그래가지고 중심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암기하느냐, 그런 것들 좀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일단 이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랑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좀 볼 건데, 일단 동물세포는 쌤이 옛날에 외울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동물세포 보면 세포막이 있고 식물세포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죠. 물론 이게 가장 큰 차이점 맞아요. 그래서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운동성, 동물은 움직이죠. 사람은 숨도 쉬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 움직임을 관장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막 몸뚱아리를 움직이려면 식물세포처럼 세포벽이 단단하게 이렇게 블록처럼 벽돌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우리 몸이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운동성을 최상위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먹이 사슬에서 상위 포식자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식물 같은 걸 잡아먹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세포막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다만 이제 동물세포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암기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일단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세포가 단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흐들흐들거려. 그럼 막 세포가 물처럼 막 말랑말랑 슬라임처럼 움직여요? 그러지는 않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살이 좀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볼 이렇게 톡톡톡 만지면 그 왜 물에다가 물수제비 뚫고 돌 던졌을 때 물 파동 모양 생기듯이 살도 이렇게 탱탱하지 않은 아니면 또 탱탱한 친구들, 이제 살 좀 찐 친구들 보면 만지면 이게 약간 웨이브 타거든요. 살이. 그렇죠. 유동성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제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물세포는 특히 세포 골격 기능을 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를 뭐 미세 소관, 뭐 또는 미세 골격,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마이크로 튜블,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더라? 마이크로 튜블이 미세 소관이거든. 이제 미세 소관 같은 경우에는 물질 수송이라든가 그런 거 관장하는 거고, 미세 골격이라 그래서 뭐 마이크로 스켈레톤, 이거의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뒤에 가서 언급이 되긴 할 건데, 이제 뭐 정션도 있고 갭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를 이제
유동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포가 막 지멋대로 움직이지는 않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골격,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불러내요 여기선. 그리고 또 선모, 실리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편모, 플라젤라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주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약간 그런 느낌들이에요. 근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잡아먹히는 존재죠. 식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 생태 측면에서 봤을 때 식물은 생산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동물세포들을 가진 사슴이나 이런 초식동물한테 잡아먹히고 그 초식동물이 또 육식동물한테 잡아먹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지지력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세포벽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벽이 주로 셀룰로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세포 자체의 물리적 이동보다는 팽창에 주로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팽윤 상태라 그래가지고 왜 그 3장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액포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공변세포에서 기공에 의해서 열려가지고 증산작용이 이루어지는 거 그때 했던 얘기들의 연속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고 동물세포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반대로 그러면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 자, 세포막을 둘 다 가져요. 동물세포도 세포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인 게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핵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유캐리어트라 그래요. 유캐리어트 셀이라 그래가지고 진핵세포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원핵세포가 있고 진핵세포라는 게 있어요. 원핵세포는 원시세포라 그래서 핵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핵이 없고 그냥 플라스미드라고 해가지고 원형의 DNA를 가진 구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메바 같은 애들도 이런 거예요. 단순한 세포들인 거지. 얘네들은 원핵세포라 그러는데 프로캐리어트라 그래요. 얘네들은 프로캐리어트 셀이라고 부르는데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전 물질을 핵 안에 보관하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책에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발음이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하는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식물세포도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하는 ATP를 사용해서 먹고 살고 있고요. 대신에 식물세포는 녹말을 만들어 저장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죠. 이제 그게 동물세포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엔도플라스믹 레티컬럼이라고 부르는 소포체, 그다음에 골지 어페러투스라고 그래서 골지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어페러투스는 좀 특이한 단어인 게 그 어페러투스라는 게 도구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스어에서. 이제 골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골지는 선생님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라 그래서 작은 소낭의 주머니 형태를 하는데 이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죠. 그 센트럴 도그마 같은 경우에는 DNA에서부터 RNA 전사에서 번역으로 이루어질 때 다 리보솜들이 관여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지질의 합성과 수송에도 이 리보솜들이 관여를 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도 유사 분열이라 그래가지고 마이토시스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죠. 염색체가 뭐 중기에 가운데로 배열돼서 반반으로 나뉘고 뭐 감수 분열을 하고 뭐 이런 거. 뭐 그건 생식세포 분열이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를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볼 건데요. 동물세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 세포 분열하는 거 지금 그림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심소체라고 하는 게 있죠. 센트리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심소체라는 게 중심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데요. 얘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까 쌤이 미세소관이라고 해서 마이크로튜블이라고 뭐 물질 수송이나 이런 거 관여하는 애들 있다 그랬죠. 얘가 물질 수송을 관여하는 미세소관들이 이렇게 다발로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애들이 9 플러스 뭐 0 구조다 뭐 9 플러스 2 구조다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막 약간 이렇게 퍼져 있죠. 방사 방향으로. 선생님이 그거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얘가 뭐 9 플러스 0 구조도 있고 9 플러스 2 구조도 있고 뭐 세포의 위치에 따라 좀 그 구조는 다르긴 한데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방추사라는 거 있었죠. 들어봤죠. 얘네들 약간 스파이더맨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방추사가 연결되는 것도 미세 소관에서 그 조그만 애들 번들 갖다가 그 코너가 많은 것들 가져다가 이제 미세 블록으로 계속 붙여가면서 성장하는 식으로 가져가게 되거든.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얘가 이제 세포를 지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미세 소관의 특징이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라이소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라이소라는 거는 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녹이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라이소 그 somebody의 썸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소섬인데 얘는 되게 독극물 같은 거예요. 굉장히 강한 산성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라이소솜은 뭐 우리 몸에 침투하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감기 같은 거에 걸려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됐었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한 세포에 대해서는 죽이는 역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요. 세포 내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 재활용도 역할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동물세포를 선생님이 이제 필기한 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동물세포를 이제 왼쪽 위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려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물세포를 암기를 할 때 쌤이 조금 도와주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물세포는 움직임이 많은 녀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미세섬유, 여기 나오네요. 미세섬유하고 마이크로 파이버라 그래요. 이거를 섬유가 파이버잖아.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브. 그래서 작은 관이라 그래서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마이크로 튜브리라고 불러요. 미세 섬유가 있고 미세 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섬유라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미세 소관이랑 미세 섬유 같은 이런 몸을 세포를 지탱해주는 그런 장치 기능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어쨌든 단백질을 생성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식물세포도 생장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특히 사람의 경우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효소가 우리 몸에도 수십만 가지 있어요. 그 효소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어서 하려면 중심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에서 수송을 하려면 일단 DNA가 저장된 핵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핵에서부터 RNA를 전사시키려면은 리보솜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리보솜에 의해서 RNA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을 얻는 건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세포 수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포 수송에 관여하는 게 바로 핵 주변에 붙어있는 소포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소포체도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rough, smooth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겉에 리보솜들이 붙어있는 애들이 있고 안 붙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그거에 따라 조금 얘기는 다르긴 한데 핵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는 조면세포체라 그러고 그 바깥쪽에는 활면소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면, 거칠다 이 뜻이고요. 활면, 스무드, 부드럽다는 거예요. 겉에 뭔가 뻥뻥뻥뻥 붙어있지가 않아요. 그런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지체라고 있고 이 핵에서부터 소포체에서부터 골지체로 가면서 세포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핵에서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세포 밖으로 넘어가는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세포 손항수송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어떤 스토리들을 알면서 가져가면 외우다 보면 좀 낫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 특징을 조금 보면 식물세포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근데 특히 엽록체가 특이한 거죠. 얘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안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격층으로 쌓아져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액포가 있어요. 얘는 vacuole 이렇게 부르는데 액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을 저장을 하고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액포예요. 그래서 성장이 끝난 식물들이라든가 오래된 나무들에 보면 중심에 이렇게 세포로 관찰해 보면 액포가 겁나 크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식으로 식물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세포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물세포가 동물세포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의 질병을 깨닫고 그리고 인간이 주로 동물을 많이 먹고 고기 우리 많이 좋아하잖아요. 야채도 물론 뭐 베지테리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구 구조상 우리 육류를 더 많이 소비하잖아. 그래서 동물세포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식물세포는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광합성은 많이 알려졌어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3번째 시간 때도 가져왔던 그 큐티클층 뭐 있고 뭐 관다발 보이고 뭐 물관, 체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배우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크게 보면 이게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지금 보이나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크게 칠해져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엽록체예요. 이 전체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엽록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녹말을 생성하는 과정과 광합성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엽록체가 있고요. 그 옆에 이 PER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퍼옥시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체에서 퍼옥시점에서 미토콘드리아 순서로 가야만 식물세포는 제대로 ATP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TP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도 미토콘드리아에서 NADH를 생성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당을 만들죠. 그래서 그 회로가 그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게 도는데 여기 켈빈이라고 보여요. 이 켈빈 회로라는 게 광합성에서 이루어질 때 녹말을 생성하는 과정을 켈빈이라는 생리학 하시는 분이 발견을 했어요.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요놈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거 보이나요? 지금 보면 수소를 바깥으로 꺼내는데 ADP가 ATP로 합성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보이나요? 요거 ATP는 들어본 것 같은데 ADP는 뭐예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얘는 ADP를 ATP로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펌프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물질 수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농도 차에 의해서 수소ion이 나가면서 ATP를 생성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채널들과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정도로 봅시다, 생물은. 자, 그 다음에 단백질과 세포막 수송에 관련된 거 좀 봐야 되는데요. 단백질이 합성된다라는 거는 여기 거친 소포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RER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할 때 러프, 뭐 조면 소포체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소포체라는 거는 우리말로 했었을 때는 작은 주머니의 모양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불러요. 레티큘럼 뭐 CULUM인데 레티컬럼이나 레티큘럼이냐 뭐 그런 발음으로 불러요. 이게 이제 근데 여기에 R이 붙게 되면은 러프라 그래가지고 이 거친 소포체에는 이 소포체 주변에 리보솜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주변에 단백질 합성하려면은 당연히 전사나 번역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tRNA와 mRNA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때 주변에 굉장히 많은 리보솜들이 미리 대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공장에서 케이크 같은 거 만들어낼 거 케이크 빵 찍어낼 때 보면은 그 안에 도구에 들어가는 그 빵을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계들이 딱 한 곳에 질비하게 모여있는 상황에서 자기만의 작업들을 하나씩 하잖아요. 이 리보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조면 소포체는 정말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직접 합성하는 데 작용하는 애인 거고 활면 소포체라고 부르는 거는 SER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리보솜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특성상 뭐를 추측할 수가 있겠어요? 리보솜이 없다는 거는 단백질을 합성해서 붙이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 하는 거구나. 이 활면 소포체는 단백질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주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단백질 있다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에 영향을 많이 준 게 됩니다. 그래서 골지체, 일단 소포체에서 한 반절 정도 조립이 끝나고요. 그 다음 골지체로 넘어가면 단백질을 일부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한다는 게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얘가 제 기능을 하는지 검사하고 막 그런 것들을 거치게 되거든. 그래 놓고 소포, 작은 거에 의해서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생물학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쌤이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엑소가 있고 엔도가 있어요. 이거는 엔도는 세포 안쪽으로, 엑소는 세포 바깥쪽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이건 생물학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이 수송돼서 세포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이제 세포막이 있을 텐데 우리 동물세포의 세포막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세포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정도로 말고 끝나는데 동물세포는 조금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 동물 세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빨갛게 동글동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친수성 머리하고 소수성 꼬리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아래 보면 실제로 이렇게 두 갤레로 이렇게 다리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거는 지방인 거고요. 패리 애시드 얘기하는 거, 지방. 그 고기의 지방 덩어리, 그거 맞아요. 실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은 물에 녹나요? 안 녹죠. 그래서 얘는 지용성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위에 있는 거는 인산이, 포스페이트가 인산이죠. 질소랑 같은 족에 있는 거예요. 질소 다음 원소예요. 근데 인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인산 머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인산이 좀 특이한 게 최대 결합팔이 6개까지인가 있어요.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얘가 옥텟을 깨는 애 중에 하나고요. 이 인산 주변에 산소하고 이렇게 꼭 PO4 형태로 붙어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극성을 띠다 보니까 얘가 친수성이에요. 또는 수용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물하고 친해.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은 75%가 물이잖아. 그래서 세포 안도 세포 밖도 다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인지질이 지질 부분은 물을 무서워하니까 세포 막을 구성할 때 세포 바깥도 안도 다 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그 세포 막에 있는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친수성 머리라고 부르고요.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수성 꼬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세포막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비극성 분자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수성 머리 부분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 세포막 근처에 붙잡히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온 형태 물질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성 형태의 물질 있죠. 중성이거나 극성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극성이 없다는 거는 얘가 분자 구조상으로도 완벽하게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면서도 주변 물질과 제 전기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통과를 해요. 근데 크기가 크든지 아니면 전하를 가진 물질들은 수송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수송 소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포막은 결론적으로 동물 세포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 각각의 동물 세포가 가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세포막은 그거 외에도 주변 세포하고의 의사소통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면역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강조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뭐 세포 신호 전달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런 건 빼겠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성 물질은 잘 통과를 못하고요. 비극성 물질이 잘 통과하는데, 이런 거를 perme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permit이라는 게 뭐죠? 수락하다라는 뜻인 거고요. permission 이러면 수락이에요. 근데 ability, permeability, 그러니까 투과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나가도 돼. 너 통행증 같은 거예요. 관문을 통과하려면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다가 통행증, 신분증 제시하시오 이런 다음에 오케이 통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세포막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수송 단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물질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을 구분하는 약간 그 우리 뭐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얘기하면 산성 같은 그 성의 성벽 느낌이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elective permeability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소수성이나 비극성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확산으로 통해서 diffusion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diffusion하는 거 말 들어봤죠. 그게 기체 확산,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질이라는 게 나오죠. 아까 인지질이라는 말은 쌤 들어봤는데, 지질은 뭐죠?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 아래 그림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 인지질 이중층 외에, 이 인지질의 이중층 외에 이 주변에는 이 세포의 커뮤니케이션과 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되게 다양하게 많은 기능성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 기능성 단백질들이 자기만의 역할에 따라서 그 막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지질 뗏목이라고, 리피드 래프트라고 지질 뗏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얘가 세포막이 유들유들 하다 그랬잖아. 동물세포가 식물세포에 비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흙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흙으로 여기를 발라놔야지 몸이 탄탄하게 탱탱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그 안에도 세포막 자체에도 지질이 있습니다. 인지질의 지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송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기서 많이 안 볼 거예요. 수송단백질은 크게 보면 채널이 있고 캐리어가 있어요. 근데 채널과 캐리어는 조금 다른 게 채널이라는 애는 수분이나 이온에 의해서 물질이 통과하는 거를 유도해요. 그리고 친수성 물질들을 주로 통과시키고요. 캐리어는 특정 분자와 결합해서 막을 통과시키는 구조인데 포도당 운반체가 있어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 그래가지고 얘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그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 그다음 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간의 기능을 많이 사실 고등학교랑 중학교 과학 시간에는 간의 기능을 많이 배우지 않는데 간이 물질 대사 기능도 하고요. 포도당도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술 먹고 막 그러잖아. 아니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스트레스성 물질도 분비되면 그거 해독 작용도 해줘요. 간이 역할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그 상호작용 들어봤죠. 기량작용이라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약간 이런 느낌. 그거의 그 신호에 따라서 간이 포도당을 내주기도 하고요. 뭐 쓸개즙도 만들고 하여튼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 중에 글루코스 이 캐리어 단백질,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포도당만 특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 포도당이 받아들이는 자리 딱 안착하잖아? 그럼 얘가 갑자기 모양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포도당만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게 이제 캐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지금 조금 이것저것 있는데 참고를 할 거 리피드 레프트라고 하는 거 보여요? 요 레프트? 요 레프트 보이죠? 요게 지질 뗏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여기 좀 아래 보면 lateral movement restriction이라고 되어 있죠. lateral이라는 게 뭐냐면 lateral 이건 이제 학술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lateral이라 그러면 수평 방향 좌우 방향으로를 얘기를 해요. perpendicular 그러면 위아래 방향이고요. lateral 이렇게 얘기하는 좌우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동물 세포가 좌우 방향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산호도 보면은 왜 바다에서 물의 웨이브에 따라 산호가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제약 조건이 restriction인 거예요. 근데 여기 1번 그 보면 이 지질 뗏목도 세포가 너무 좌우로 인지질 이중층이 흐드르들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뗏목이라 부르는 거예요. 뗏목이 뭐예요? 물의 흐름을 저항해서 너무 위를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뗏목이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토스켈레톤들 있죠. 이거 세포 골격이죠. 얘네들도 이제 세포를 지탱해주는 거예요. 또 뭐 그 다음에 뭐 바깥에 있는 애들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자체만으로는 세포 골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는 있는데 세포들끼리 밧줄로 꽁꽁 싸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동물 세포도 다른 식물 세포처럼 비록 단단하진 않지만 이제 나름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 뗏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 건데요. 지질 뗏목이라는 건 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특수 영역이에요. 단백질을 지지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특정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나 기능성 단백질이 많이 있다 그랬지. 그 기능성 단백질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막을 완전히 관통하는 내재성 단백질도 있고요. 막 표면에 부착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중막이 있으면 여기에 겉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애도 있고요. 우억하고 이렇게 뚫어서 통과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게 되는 물질 수송 관련된 메커니즘에 작용되는 애들에서 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뭐 여기서는 너무 특별하게 많이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 지질막에도 이 인지질 이중층에도 지질과 단백질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질 뗏목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제 특징이라면 구조적으로 지켜주는 거 있고요. 기능으로는 뭐 신호 전달, 세포막 융합, 바이러스 침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피드 레프트라고 아래 써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지질이 노란색들이 지금 다 지질이거든요. 요 잡혀 있는 거 약간 딱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 이제 ATP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세포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그 ATP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ATP는 기본적으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데 왜 그 우리 DNA 배울 때 보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시딘, 타이민 배우는 거 기억나죠? 그 아데닌 맞아요. 그래서 아데닌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요. 아데닌이 붙어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왜 인지질에서 인산 얘기했었죠. 그 PO4가 3개가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왜 모노, 다이, 트라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옥타브가 그 옥타 8 얘기하는 거예요. 노나가 9번이고요. 데카가 10번이에요. 펜타가 5번이고 펩타가 4번이에요. 헵타는 7번이고요. 6번이 헥사예요. 그래서 헥사곤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육각형. 그래서 이 트라이라는 거는 3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것이 인산 하나가 떨어질 때 열을 내요.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ATP는 세포 에너지 자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주로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생성돼서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또는 달리기를 하게 되면 호흡을 거치게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산소를 수송하는 그 적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ATP 합성에도 산소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 이건 이제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이라 그래서 셀룰러 레스피레토리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람은 이제 코로 폐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ATP가 ADP가 되게 되거든요. 이 ATP가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ADP하고 하나의 인산기를 내게 되는데 이걸 PI라고 불러요. 허수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P가 인산기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이 PI는 PO4-로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쪽 보면 마이너스예요. 이제 공유결합을 쌤한테 조언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산소가 최각점자가 6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되지만 이쪽 단일 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돼요. 다시 비공전자쌍 3쌍이거든 무려. 그래서 6개에다가 인산하고 공유결합하는데 1개가 쓰여서 7개가 되는데 산소는 원래 최각전자가 6개 때 중성 상태잖아. 그래서 7개가 되면 음의 전하를 띠게 돼요. 요게 아까 그 인지지 이중 중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인산기 맞아요. 근데 얘가 아데닌이라는 몸뚱아리에 3개가 붙어있으면 ATP가 되고 2개가 있으면 다이를 따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DP, 그 다음에 또 1개만 있으면 모노, 그래서 AMP라고도 불러요. 뭐 그거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느냐면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가운데 있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크랩스 회로라는 거 있죠. 아까 켈빈 회로 들어봤지. 그건 광합성이고요. 크랩스 회로 또는 뭐 크랩스 회로 아니고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더라? TCA 회로라고도 부르거든요. TCA 회로. 이게 이제 어떤 불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이제 생물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CEK를 숙성시켜 퍼먹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옥살로 아세트산, 숙신산 뭐 그런 그 물질들을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게 세포 호흡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스크랩스 회로 되게 복잡한 거 있거든요. 그거 외울 때 쓰는 건데 하여튼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어디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ATP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에서 많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사이토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토가 세포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엔도 엑소 얘기했었지. 사이토라는 거는 세포라는 단어를 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온이 있고요. 그 마이토콘드리온과 세포막 주변에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폐에서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겁니까? 대충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전자전달계 나오고요. 뭐 크리스타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리스타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보면은 이런 그림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요 울퉁불퉁한 요 부분이 내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보면 이상하게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그리고 핵만 유독 막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동물세포의 세포막을 제외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단일막으로 돼 있어요. 리보솜 막 한 개예요. 리소솜 막 한 개예요. 소포체 막 한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유독 핵이랑 식물세포에는 엽록체 그리고 동식물 다 있는 미토콘드리아만 막이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뭐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걸로 또 설명을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는 너무 됐고, 어쨌든 막이 두 개다. 그래서 바깥에 내막 쪽에 있는 공간을 크리스타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게 있습니다. 크리스테라고 불러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쌤이 하나 가지고 온 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ADP 얘기가 나오죠. 이 ADP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ATP에서 인산기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이 ADP는 그 생성물 상태예요. 그래서 세포 에너지 상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DP의 농도는 ATP 생성 속도로 조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 우리 몸은 혹시 모를 생존 본능이 발동해야 되는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각각의 근육세포 안에 일정량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게 평상시에 우리가 숨쉬고 그냥 친구랑 대화하고 뭐 통화하고 DM 보내고 평범한 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와 극심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활성화했었을 때 사용되는 ATP의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가속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때는 생명체가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비량도 있기 때문에 그때 위기의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ATP를 마구마구 소모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ATP가 전부 다 ATP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인산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인산이 과도하게 많이 축적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ATP는 줄고 ADP는 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ADP가 늘어나면 우리 몸에 센서가 있어서, 야, ADP가 너무 많고 ATP가 너무 작다,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ATP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려고 ATP 생성 속도를 늘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는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ATP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ATP가 많이 줄면 그거에 따라서 NADP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조효소 같은 뭐 그런 물질인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뭐하고 결합을 같이 해야만 ATP가 되게 돼요. 근데 이 NADP가 너무 모자라면 더 이상 ATP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ADP 센서가 ADP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인식을 해서 롤백 해가지고 ATP를 이제 생성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NADP라는 애도 관여가 되는구나. 요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쌤이 TCA회로 얘기했었는데 여기 위에 TCA회로 보이죠?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이라 그래서 시트르산회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CEK를 숙성시켜 퍼먹어서 최종적인 게 시트르산이에요. 들어가는 물질이 CEK, 시트르산, 아이소세트르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 TCA 회로의 최초 진입 물질이 시트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AMP라는 것도 있는데, AMP는 이제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생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역할 좀 정리를 해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어쨌든 ATP를 만들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38ATP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좀 보면 30에서 34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NAD, 아까 쌤이 NADP 플러스라 그랬니? NAD예요. NADH 얘기하는 거예요. NADPH하고 NADP는 아마 다른 데서 사용되는 에너지 원이었을 거야. 그건 좀 정정을 할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어차피.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이루베이트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된 이후에 이 피루부산이 이 TCA 회로를 거쳐서 NADH를 생성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NADH와 FADH2가 어디 사용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ATP를 만드는데 주요 재료로 사용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ATP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잖아. 막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생성물인 NADH랑 FADH2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보면 안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NAD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하고도 연결되고 별의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자전달기 간단하게 보여 있는 모습이에요. 아, 요렇구나. 근데 지금 보면 수소가 많이 보이죠. 이거 펌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막에 사용되는 채널과 게이트와 펌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채널하고 게이트하고 펌프는 이제 어떤 역할에 따라 좀 다르게 나눠져 있냐면, 아까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세포막에 비극성 물질들,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들,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은 쉽게 투과로 움직인다 했잖아. 근데 그걸 제외한 물질들의 경우에는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기능성 단백질들의 역할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채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온 물질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극성 물질들, 친소성 물질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근데 요 채널 단백질들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온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온을 수송해 주는데 에너지 소비가 없는 거,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소비 없이 하는데 칼륨 누출 채널이라 그러는데, 이거 왜 리크라는 거 들어봤어요? 리크? 이게 물이 수도꼭지 조금 제대로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쫄쫄쫄 새는 거 있죠. 그걸 릭이라 그러거든요. 리킹. 그래서 뭐 정보 리킹 이렇게 얘기하면 정보가 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 쫄쫄 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줌 찔끔찔끔 나오듯이 이렇게 농도 차에 의해서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는 채널하고는 좀 다른 게, 게이트는 그냥 냅두면 알아서 그냥 특정 물질들만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줘요. 근데 게이트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 게이트는 주변에 있는 이온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은 그냥 열려있는 문이에요, 항시. 근데 게이트는 진짜 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닫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게이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생명을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막절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중추신경계로 넘어가서 뭐 뇌로 가가지고 운동신경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뉴런? 거기에서 게이트를 배우게 돼요. 거기에서 게이트를 배우고 뭐 볼티지 게이티드 나트륨 채널, 볼티지 게이티드 칼륨 채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자극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문이 있구나. 근데 이거에 ATP를 소모하지는 않아요. ATP를 소모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여기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라고 되어 있죠. 이 휴지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신호 전달할 때 들어오는 건데, 뉴런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세포는 특성상 그 나트륨 칼륨 펌프가 우리 세포에는 곳곳에 항상 많이 있어요. 근데 얘가 ATP를 소모를 해서 이온의 농도 차이를 생성을 할 건데, 3개의 나트륨은 내보내고요, 2개의 칼륨은 받아들여요. 근데 나가는 플러스 이온이 3개, 들어오는 플러스 이온이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농도차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플러스 이온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자 지금 엑스트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엑스트라셀룰러, 인터셀룰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세포막 안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 소듐이 많아요. 그러면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는 게이트가 닫혀있지만 않다면 나트륨이 언제든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농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볼티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열려요. 이게 열리면서 바깥에 풍족하게 많았던 나트륨이 바로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펌프는 이런 애들을 농도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특징이고요. ATP를 소모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능동수송이라고 불러요.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채널은 단순 확산이고 게이트는 촉진 확산이라 부르는데, 확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말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작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농도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ATP가 소모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물이 많은 곳에서 저온쪽으로 가는 거 자연스럽잖아. ATP 소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까지는 ATP 소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펌프 쪽에서부터 ATP 소모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아래 부분에 보면 리간디에 의해서 열리는 채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알아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수속 메커니즘의 예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소낭 얘기하면서 캐리어 단백질 얘기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인 건데, 자, 여기 보면 소디움, 이게 나트륨이에요. 미국 애들은 그래서 꼭 소디움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해석됩니까? 여기 나트륨이 바깥에 많아요. 세포 외막인 거예요. 엑스트라셀룰러이고 사이토플라즘, 사이토가 세포 안쪽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가 안쪽은 칼륨이 많고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채널이 이렇게 있을 때 나트륨이 지금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포타슘, 칼륨은 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처음에 이 막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이 막이 약간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이 이온에 끌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냐, 이게 좋다, 따뜻하고 아늑하다 이러면서 여기 붙어요. 그럼 나트륨이 딱 3개가 붙으면 이제 어떤 신호에 의해서 ATP가 딱 하고 여기 붙으면서요, 여기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딱 받으면 얘가 다 들어왔어? 그럼 출발합니다 하고 딱 발차 버튼을 눌러요. 그럼 얘가 모양이 슉 바뀌면서 나트륨만 바깥으로 쑥 내보내줘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칼륨이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가 살짝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나트륨이 나갔던 자리는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는데 칼륨이 들어오는 자리는 둥그렇게 돼 있죠. 이게 세포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단백질이. 그래가지고 ATP가 소모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인산기는 하나 떨어져 나가고 ADP가 남거든요. 그럼 이제 에너지 활성이 줄었죠. 그 사이에 이제 칼륨이 여기 붙어요. 그럼 칼륨이 여기 붙고 칼륨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 또 다음 분 오신 분들 갑니다. 그리고 문 슉 닫히면서 모양이 또 바뀌어요. 그럼 칼륨이 또 나가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막 안쪽과 바깥쪽에 이온의 전이차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볼티지 차이를 가져가는 줌으로 인해서 세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봤었고요. 그리고 언급을 안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2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플랩이라고 있고요. 플랫이라고 있거든요. 이 지금 뭐냐면 우리 인지질이 동물세포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아. 유들유들 움직인다 그랬지.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포토블리칭이라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쏴서 일단은 색소를 다 발라요. 세포에다가 어떤 유해하지 않은 살아있는 세포에 유해하지 않은 색깔을 띠는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다음에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놓고 레이저를 한번 쫙 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레이저에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평 하고 날아가 버리는 색소를 발라놔요. 그러니까 색소를 발라놓고 가운데 손으로 띡 걸러내면 어떻게 돼요? 물 같은 경우는 물이 그 가운데로 스며들면서 쓱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에다가 색소를 발라놓고 포토블리칭을 해가지고 레이저로 거기 색깔을 없앴어. 5분 뒤에 다시 관찰을 해요. 근데 그때 거기 색깔이 생성돼. 그렇다면 얘가 회복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간에 따라서 포토블리칭을 딱 해가지고 특정 지점에 그 색소의 양이 줄어요. 그때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을 하거든. 요거를 통해서 인지질 이중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동적이구나, 세포막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무슨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삼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거 개념은 삼투는 사실 쌤이 3주차에서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DNA 얘기할 때 그때 한번 더 간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그게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 적혈구는 이제 농도가 작은 곳에 넣어놓잖아요. 농도가 큰 곳에 넣어놓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큰 곳에 넣어두면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적혈구가 쪼그라들거든. 근데 반대로 적혈구 안쪽보다 농도가 낮은 곳에 갖다 놓게 되면 이 농도가 낮은 곳이 농도가 높은 적혈구 안쪽으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빨려 들어가면서 뻥 터져요. 근데 식물세포는 그게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세포가 단단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 되게 유명한 실험 문제고 사실은 대신 항상 나오는 거긴 한데 뭐 과학생들한테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언급 안 했어요. 근데 혹시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필요하면 한번 더 그때 도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수송의 서포체고 골지체를 거쳐서 이동된다는 거 배웠고요. 지질대목에 의해서 세포막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배웠고,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에 다 있는 건데 ATP를 생성한다. 그리고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채널과 게이터 펌프로 이루어져 있는 기능성 단백질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는 데는 많이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수능을 대비하거나 또는 이제 그 윗학년에 올라갔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까먹었을 때마다 그냥 한두 번 정도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로 여러분들의 학습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심 원리 조금 더 이 염기 서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실험과 함께 더불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